실력 진단 공개 모의고사 이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10문제씩 그 문제를 구성해서 풀어봤는데, 기출 논점에 기반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OX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한 문장으로 떨어놓고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오지선다니까 그 오지선자 중에서 정답을 고를 때에는 설사 만약 내가 그 5개 선지 중에서 4개를 모른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4개의 선지가 생소하다 하더라도 정답 그 한 지문이 내가 공부했던 지문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오지선다니까 사지선다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오히려 오지선다니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4번밖에 주어진 게 아니라 5번을 주어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인간 발달의 개념과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이건 인행사 1장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되지만 예측이 가능하다. 일단 발달은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예측은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이 뒷부분은 맞았는데 무작위적으로 발달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 앞부분이 틀린 거죠. 발달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발달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은 일정한 순서가 있잖아요. 일정한 방향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 앞이 틀린 거예요. 발달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성장은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하는 생물학적 변화다. 이게 23회 때 나왔던 기출 논점이잖아요. 그죠? 성장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 유전적 기제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 이게 바로 이제 성숙이죠. 성장이 아니라 여기가 성숙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발달은 소근육 말초 부위에서 대근육 중심 부위로 진행된다. 그렇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부에서 하부로, 상체에서 하체로, 그다음에 중심 부위에서 주변부로, 즉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그다음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그죠? 전체 운동에서 전체 활동에서 세분화된 활동으로 이렇게 발달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 키, 몸무게 등 양적 변화이고요. 그다음에 인지 특성, 정서 등은 질적 변화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틀리게끔 냈죠. 이걸 인지 특성, 정서 등의 양적 변화와 그 다음에 키, 몸무게 등의 질적 변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거든요. 이 틀리게 나온 걸 제가 지금 맞게 문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모두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변화가 그러니까 질적 변화가 양적 변화보다 뭐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리죠. 무엇보다 무엇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양적 변화, 질적 변화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인간 발달은 퇴행적 변화보다 상승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무엇보다 무엇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죠. 그죠? 발달은 상승적 변화와 퇴행적 변화, 즉 하강적 변화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는 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자, 이건 4번이죠. 답이 옳은 거.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0문제만 제가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논점을 다 다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 잘 나오는 논점 위주로 제가 문제를 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자, 원초와는 쾌락 원리에 지배됩니다. 그죠? 쾌락 원리에 지배되지만 2차적 사고 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과정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과정이죠. 1차 과정 사고를 해요. 자, 원초와는 1차 과정 사고를 하고 자아가 2차 과정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는 현실 원리에 지배되며 2차 과정 사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원초와는이라고 했으니까 원초와는 쾌락 원리에 지배되고 1차 과정 사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 자, 2번. 자아의 특질은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된다. 이게 23회 때 나왔던 문장인데요. 근데 23회 때는 맞게 나왔죠. 이걸 자아의 특질로 하지 않고 초자아의 특질은 해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거 틀리게끔 문장을 지금 바꾼 거예요. 자, 초자아는 도덕이거든요. 도덕 원리죠. 초자아는 도덕입니다. 이 초자아는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 자아 이상은 칭찬을 통해서 발달되는 거예요. 상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칭찬을 하면 자아 이상이 높아집니다. 근데 양심은 벌을 통해서. 여기가 이제 상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한다면, 양심은 벌을 통해서. 우리가 벌을 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양심. 그죠? 그래서 이 상벌에 의해서 이게 발달되는 건데, 이건 초자의 특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면화는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 체계로 받아들이는 방어 기제이다. 이게 지금 맞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이거 내면화를 이제 틀리게끔 냈죠. 신체와 전환의 개념으로 출제를 해서 틀리게끔 나왔는데, 방어 기제 중 이 내면화는 투입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시험에 이제 내면화로 나왔으니까 내면화로 알아야죠. 이 내면화의 반대가 바로 투사예요. 알았죠? 투사의 반대가 바로 내면화예요.
투사는 방향이 어떻게 되죠?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거예요. 내부에서 외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니 탓이야. 그죠? 그러니까 투사는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면화는 반대예요. 얘는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부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아체계로 받아들이는 방어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내면화가 내가 엄마를 미워할 수 없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화를 내는 엄마, 나쁜 감정을 가지고 화를 내는 엄마의 그 모습을 엄마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화살을 나한테 돌린 거예요. 알았죠? 이게 내면화인데 이게 내면화가 이번에 그 23회 때는 틀리게끔 나왔기 때문에 24회 때 또 맞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투사의 반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3번이 맞는 거고요. 설사 3번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를 통해서 또 봐야 돼요. 아셨죠? 문제 실제 풀 때에는 우리가 이게 3번이 내면화 이게 내면화가 나오긴 한 걸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때는 신체화와 전환만 이렇게 그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23회 기출론좀 공부할 때 내면화가 진짜 뭐였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자, 나머지를 봐야 돼. 자, 4번. 거세불안과 난근선망은 이거 뭡니까? 웨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웨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남아는 거세불안, 여아는 난근선망. 그죠? 다시 한번.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로 컴플렉스라고도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도 맞는 거다. 그죠? 다음에 이제 그 남아의 엘렉트로 컴플렉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자, 이건 이제 난근기죠? 웨디푸스 컴플렉스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자, 그러면 엄격한 배변 훈련을 통해서 항문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항문 보유적 단계와 항문 폭발적 단계로 나뉘거든요. 근데 항문 폭발적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성격은 항문 보유적 성격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것이에요. 항문 보유적 성격. 근데 이 항문 보유적 성격은 엄격한 배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 항문 보유적 성격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고 그다음에 인색해요. 인색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엄수해요. 시간 엄수하는 성격. 그다음에 지나치게 청결해요. 지나치게 청결한 성격이 바로 이 항문 보유적 성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 5번 다 기출 논점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3번이 옳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스키너의 이론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스키너 이론의 이제 강화 계획은 연속적 강화와 이제 간헐적 강화로 나뉘는데 이 간헐적 강화가 다시 네 가지로 나뉘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연속적 강화와 간헐적 강화. 그죠? 근데 이 간헐적 강화가 다시 둘로 나뉜다. 간헐적 강화가 이제 간격이냐, 비율이냐. 그죠? 이 간격은 시간 간격을 얘기하죠. 그다음 비율은 이제 빈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얘들이 다시 둘로 나뉘죠. 그래서 고정이냐, 변수냐, 즉 가변이냐. 다시 한번 고정이냐, 변수냐, 또는 가변이냐. 우리가 이제 변수, 가변, 얘는 변동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응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강화 계획은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간헐적 강화에서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것은 뭐냐? 간격보다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보다는 가변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네 가지죠. 이렇게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고정 간격 강화 계획, 변수 간격 강화 계획,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그 다음에 변수 비율 이렇게 하는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반응률을 높이죠. 그래서 가변 비율, 그죠? 비율이면서 가변일 때. 그래서 가변 비율이 강화 계획 중에 반응률이 가장 높습니다. 맞죠? 맞는 문장이고. 자, 그 다음에 조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강조한다가 아니라 조작적 행동을 더 강조하죠. 왜냐면 스키너는 이제 그 파블로프와 왓슨을 고전적 조건화라고 했고요. 이 고전적 조건화는 반응적 조건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즉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 즉 반응적 조건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을 반응적 행동이라고 해요. 근데 스키너는 이제 조작적 조건화잖아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키너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자신은 반응적 행동보다 조작적 행동을 더 강조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죠. 그죠? 그다음 이제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것이라는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의 얼굴 찡그림. 아이가 벽에 낙서를 하려고 할 때 엄마가 얼굴 찡그리는 거. 그건 이제 아이가 내가 낙서하면 엄마한테 혼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낙서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변별 자극은 인간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는 있는데 자 여기서 인간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완전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그죠?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통제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적 강화물은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유쾌한 자극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돈, 칭찬은 정적 강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 결정력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스키너는 환경 결정론이죠. 프로이트가 이제 정신 결정론이고,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입니다. 융의 이론인데요. 옳지 않은 거. 자, 자아의 기능에서 융은 자, 성격 유형을 자아의 태도와 기능을 가지고 구분했거든요. 그죠? 자아의 태도 2가지, 그 다음에 자아의 기능 4가지. 그래서 2 곱하기 4는 8이니까 8가지로 성격 유형을 구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자아의 기능 4가지 중에서 사고와 감정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죠. 4가지가 바로 이제 감각과 그다음 이제 직관, 그다음 이제 사고, 감정 이렇게 4가지로 구분했는데 자아의 기능을. 근데 이때 사고와 감정은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 기능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은 이성을 필요로 하는 합리적 기능입니다.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 기능은 사고와 감정이 아니라 얘들이 아니라 감각과 직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감각과 직관은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 기능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 사고 감정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자아의 태도를 둘로 나눴어요. 외향이냐,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그다음 이제 자아의 기능을 감각, 직관, 사고, 감정으로 나눈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 감각과 직관은 여기서 이 감각과 직관은 얘는 정보 수집 기능이거든요. 인식 기능이라고 하는데 정보 수집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할 때 우리가 이걸 합리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비합리적인 얘기도 다 듣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고와 감정은 얘들은 판단 기능이에요. 결정 기능.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는 합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 기능이기 때문에 얘는 비합리적으로 해요. 비합리적. 근데 얘는 판단 기능이거든요. 판단 기능을 하고 있어서 얘는 합리적으로 하는 합리적. 아셨죠? 이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이 개성화가 바로 중년기의 개성화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 개성화는 자아의 초점이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자아의 초점이 바뀌는 것을 개성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적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정신의 중심인 셀프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개성화를 융은 개성화 자체를 자기 실현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성화, 중년기의 이 개성화 때문에 자기 실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 본성을 파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음영이라고도 나오기도 하죠. 이게 음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자는 대부분이 부정적이죠.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자기나 자기상과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자아나 자기상과 긍정적인 자아 자기상과 반대여서 대부분은 부정적이지만 이제 긍정적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그림자가.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 본성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그죠? 자, 이거 맞는 거고. 그다음 이제 성격 유형을 태도와 기능 조합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8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여기 2 곱하기 4니까 2 곱하기 4. 즉 외향형 감각형, 내향형 감각형, 외향형 직관형, 내향형 직관형, 외향형 사고형, 내향형 사고형, 내향적 사고형. 그다음 이제 외향적 감정형, 내향적 감정형 이렇게 하니까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2 곱하기 4. 그다음 이제 집단무의식은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원형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이에요. 그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조상 대대로의 경험적 진전물이 바로 집단무의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 아들러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격 이론 부분은 그 학자당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아들러. 자, 옳은 겁니다. 자, 가상적 목표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적 목적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그죠? 가상적 목적. 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상적 목표인데, 이걸 가상적이라고 한 이유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상적인 것이래요. 아셨죠? 어쨌든 이 가상적 목표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양식은 4, 5세경에 형성되죠.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라고 했죠?
성격을 생활 양식이라고 했어요. 4, 5, 5세경에 형성돼요. 4, 5, 5세경에 형성되면 생활 양식은 우리 발달 단계로 구분하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유아기에 해당되죠. 3세에서 6세까지니까. 그죠? 4세, 5세에 형성되며 그에 지속적으로 변한다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불변성을 말한 학자가 2명이에요. 프로이트는 5, 6세에 성격이 결정되고 그 뒤로 변함이 없다. 아들러는 생활 양식이 성격인데 생활 양식이 4, 5세에 결정되고 그 이후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창조적 자기는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한 독특한 좌표. 이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한 독특한 좌표 이게 뭐예요? 이게 생활 양식이에요. 알았죠? 창조적 자기가 아니라 아들러의 용어 중에서 창조적 자기, 창조적 자, 자기와 자기를 구분하는 것은 자아와 자기를 구분하는 것은 융에서만 구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들러에서 이 창조적 자 또는 창조적 자기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맞는 거예요. 같은 건데. 자, 어쨌든 여기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한 독특한 좌표는 생활 양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개인은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파악해요.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객관적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신조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알았죠? 주관적 신조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방임은 병적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열등감은 사람을 발전시키게 하는 원동력인데 자신감이 아니라 열등감이 사람을 발전시키게 만드는 원동력인데 근데 극복할래야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 그게 바로 이제 병적 열등감입니다. 이 병적 열등감 3가지가 있죠? 이제 방임. 그다음 이제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과잉보. 그다음에 기관 열등이에요. 기관 열등. 아예 방임해버리거나 너무 과잉보호하거나 그리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기관 열등은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에요.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이게 이제 병적 열등감, 즉 극복하기 어려운 병적 열등감을 초래하게 됩니다. 옳은 것은 5번이 답이네요. 자, 그다음에 6번. 인본주의론, 인본주의론엔 로저스하고 메슬로우가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로저스는 비지시적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비지시. 참고로 로저스 인본주의론이 현상학 이론이거든요.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이죠. 로저스가 자신의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이 우리 기술론에 나오는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입니다.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에 근거해서 만든 모델이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이에요. 알겠죠? 이 비지시적 기법이죠. 그래서 치료자는 역할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개인의 잠재력 실현을 위해서 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제공. 이거 틀렸죠? 무조건적이죠? 무자극 들어가죠.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제공이 중요함을 강조했죠? 옳지 않은 거 2번입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 자, 그 다음에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 자, 로저스는 이제 자아 실현인을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자, 우리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 충실한 개는, 진돗개와 같이 충실한 개는, 충실이 들어가요, 충실한 개는 신뢰할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말 잘 듣고 믿을 수 있으니까 창살 안에 가두지 말고 경험적 자유를 줘라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완전하게 기능하는 사람은 매 순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충실하게. 그렇죠. 매 순간 충실하게 사는 것은 매 순간 감사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이 개방적인 것은 이건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다음에 이제 유기체적 신뢰는 자신의 결정을 믿는 거죠.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제 유기체적 신뢰. 그다음에 이제 창조성. 그다음에 경험적 자유. 경험적 자유는 자신의 삶의 선택은 자신한테 있다. 자신의 삶의 리모컨은 내 손에 쥐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경험적 자유 이 5가지 외워야지 돼요. 그중에 이제 자신 경험에 이제 개방적이다가 나온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자, 그다음에 인간은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자아 실현하면 매슬로우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로저스도 인간은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다고 봤어요. 미래의 지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은 한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이 옳지 않고요. 그리고 로저스하고 메슬로우는 인본주의론이니까요. 인간에 대해서 낙관론적입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성선설이에요. 자, 그다음에 7번인데요. 이 사회체계 이론은 이 개념이 나와요. 이렇게 사회체계 이론에서는 자, 이 정적 관료는 체계가 목적 달성에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체계의 변화를 도모시켰다. 자, 체계를 변화시켜버리는 것은 정적 관료가 아니에요.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 자, 이게 그러니까 목적 달성에 어려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서 체계의 수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부적 관료입니다. 자,
부적 환류냐, 부적 환류냐는, 이 환류는 피드백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죠? 내용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 어떤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줬는데, 그 행동이 피드백을 받고 나서 증폭되어 버리면, 이때 줬던 피드백은 정적 피드백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줬는데, 이 행동이 피드백을 받고 나서 감소하게 되면, 그걸 부적 피드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탈 행동을 한 딸한테 일탈 행동을 했어요. 딸이. 그러면 그 딸한테 아빠가 막 엄하게 꾸질렀어. 너 그렇게 하면 아빠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엄청 무섭게. 그러니까 이 딸이 일탈 행동을 안 하게 돼요. 아빠 무서우니까. 감소됐죠. 이때 아빠의 꾸중은 부적 피드백이었던 거예요. 변화를 일으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부적 관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넥엔트로피입니다. 이제 이것도 외울 때 엔트로피냐, 넥엔트로피냐 또는 넥엔트로피 이렇게 하는데, 자, 엔트로피든 넥엔트로피든 둘 다 감소하는 것이다. 그죠? 뭐가? 엔트로피는 폐쇄 체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얘는 폐쇄 체계에서. 넥엔트로피는 얘는 개방 체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폐쇄 체계에서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이죠. 넥엔트로피, 개방 체계에서의 넥엔트로피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예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죠? 엔트로피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니까 나쁜 거예요. 알았죠? 자, 엔트로피는 체계 내 질서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 이건 좋은 거거든요. 질서로 가는 것은 넥엔트로피예요. 알았죠? 엔트로피는 체계가 붕괴, 해체되는 거예요. 얘는 붕괴로 가는 거예요. 해체로 가는 거예요. 즉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무질서. 알았죠? 근데 넥엔트로피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질서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질서로. 알았죠? 발전되어 가는 것이고 형태 분화가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3번. 이 다중종결이냐 동등종결이냐, 이것은 끝을 보면 돼요. 보니까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결과가 같다. 그럼 동등종결이에요. 다중종결이 아니라. 그죠? 결과가 다양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다중종결이고. 여기는 결과가 같다고 했으니까 동등종결성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안정상태.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체계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맞아요. 4번. 그죠? 그래서 경계의 개방성의 상이한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균형과 항상성과 안정상태가 있는데, 균형은 폐쇄 체계에서, 안정상태와 그 항상성과 안정상태는 개방체계였죠? 그죠? 근데 이제 안정상태가 더 개방체계였죠? 그래서 안정상태는 아예 자신의 체계 구조를 변화시켜버려요. 우리가 새로운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정상태에 들어가요. 그렇죠? 안정상태. 자, 그 다음 5번. 폐쇄체계.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자,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즉, 이건 폐쇄체계를 얘기하거든요. 외부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폐쇄체계죠. 이 폐쇄체계에서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균형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균형. 그죠?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한 거, 경계 개방성의 상이한 정도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인데, 폐쇄체계,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방체계인데, 여기가 균형이고, 개방체계에서는 항상성과 안정상태가 있다. 근데 안정상태가 더 개방적이다. 그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발달 단계에서 전생해주기 발달 단계,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의 문제도 단계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이번 23회 시험에서는 태내기만 시험에 안 나왔죠. 이번에 태내기만. 자, 유아기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유아기. 자, 이게 나오면 바로 학자들 바로 적용을 해야 돼요. 학자들, 유아기. 뭡니까? 일단, 프로이트에서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항남이 들어가, 항남. 항문기와 난근기. 그죠? 구강기는 이제 영하기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에릭슨호로 연결하게 하면 자솔입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이 맨 처음이니까 걔는 앞에 빼고. 그 다음에 신자솔 할 때 자솔이에요.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 그 다음에, 솔선성 대 죄의식. 이 솔선성이 주도성이라고 하죠. 그죠? 물론 여기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개죠. 그 다음 이제 피아제. 피아제는 감정구형에서 전주잡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이 전주잡기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그죠? 전 개념적 사고 단계와 그 다음에 직관적 사고 단계. 그죠? 이 둘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전주잡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콜버그. 콜버그로 하면 이제 전인적 수준에 들어가죠. 일단 콜버그는 인수적 수준이 아동기입니다. 아동기 전인 유아기가 전인적 수준입니다.
전인습적 수준이에요. 근데 전인습적 수준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죠. 1단계가 복종, 처벌, 회피, 조항, 도덕성. 2단계가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융. 융은 아동기까지가 모두 아동기니까 유아기도 아동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봐볼게요, 이제. 기억. 자아 개념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해야죠, 여기서는.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영학이에요, 여기는. 그죠? 유아기는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왜? 학문기가 있으니까. 그죠? 학문기는 원초화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는 시기죠, 여기. 원초화, 자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초자아인데, 학문기가 여기에요. 배변 훈련을 통해서 원초로부터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라고 해야 돼. 기초가 형성된다고 하면 안 되고, 기초가 형성되는 것은 영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이 틀렸어요. 자, 전환적 추론. 이 전환적 추론은 비약적 추론 또는 전도 추리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은 전환적 추론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과 다른 특정 사건을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없는데. 내가 엄마의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엄마가 아팠어. 그래서 내가 말을 안 들은 것과 엄마가 아픈 것은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그걸 인과관계로 엮어버려. 그래서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가 아팠어. 이렇게. 또는 동생이 아팠는데 동생이 아픈 것은 내가 미워하니까 아픈 거야. 이게 이제 비약적 추론 또는 전환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 전환적 추론은 전주잡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맞았어요. 근데 여기가 틀린 거지. 알았죠? 자, 그다음에 기억이 틀렸죠. 옳은 걸 고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억이 확실히 틀렸어. 그러면 기억을 제껴야죠. 기억 제껴야 돼.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죠? 보니까 니은, 디귿, 니을에서 결정되네. 그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니은에서 결정해야 돼. 실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자, 콜복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자신의 욕구와 쾌락에 따라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는 시기. 이거 뭐예요? 2단계. 욕구 충족 수단으로서의 도덕성. 이게 2단계거든요. 2단계니까 전인습적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을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융의 아동기라고 했죠, 아까? 융의 아동기예요. 융은. 왜? 융은 아동기까지가 다 아동기니까. 자, 그 다음에 언어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게 바로 전조작기의 개념적 단계에서의 특징이에요. 상징적 사고. 그죠? 언어, 기호는 상징체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어 발달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전조작기 개념적 사고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여기도 맞았고. 성역할 내면화 또는 성적 정체성. 이렇게 시험에 나오고 있죠? 유학의 특징. 맞게 나왔습니다. 답은 이제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중년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결정성 지능. 자, 지능은 그게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는데, 유동성 지능은 청년기에 정점 찍고 꺾이는 것이고, 결정성 지능은 생애 말기까지 계속 발달하니까 중년기에도 계속 발달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갱년기는 여성만 갱년기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를 경험하는데, 누가 먼저 경험하죠? 여성이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누가 더 뚜렷하죠? 여성이 더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뚜렷한 갱년기를 경험한다.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는 거죠? 남성은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감소된다. 감소하니까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호르몬의 종류 가지고 지금 장난친 겁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죠. 이 프로게스테론도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남성은 테스토스테론하고 안드로겐이에요. 그죠? 호르몬의 종류가. 그래서 여기 지금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되고, 여기는 맞았는데, 남성의 경우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 또는 안드로겐. 그죠? 우리 시험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비가 감소된다. 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3번이 옳지 않고. 자, 4번. 여성은 안면 홍조와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경험하며 생식 능력이 종료되죠? 맞아요. 폐경기. 자, 그다음에 5번. 융에 따르면 외부에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두는 거. 아까 이게 이제 개성화였죠? 개성화. 융의 개성화. 자아의 초점이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서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 즉 내부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 바로 개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성화의 과정을 경험한다. 맞죠? 네, 3번이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노년기. 가능한 옳은 것인데. 자, 굴드의 발달과학 이론은 생애 주기를 중년기와 노년기로 통합하여 설명하였다. 중년기와 노년기를 통합하여서 설명하는 것은 팩입니다. 팩. 그러니까 에릭슨은 8단계를 제시했잖아요. 네, 에릭슨의 8단계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를 통합해가지고 7단계로 제시한 학자가 팩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죠, 이미?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분리 이론은 노인의 감소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노인으로부터 후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이론이 아니라 활동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분리이론, 활동이론은 노년기 노인의 사회적 활동의 감소를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분리이론은 이 노인의 감소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분리이론은 왜 나타나는 거냐? 자, 노인과 사회가 있으면 노인도 더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어 하는 거죠. 그간에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 이제 사회도 노인을 원치 않아요. 알죠? 젊은 사람 원하지. 이렇게 노인도 후퇴하고 노인도 원치 않고 사회활동을, 사회도 노인을 원하지 않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분리이론이에요. 분리이론. 근데 활동이론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왜 감소되느냐. 활동이론은 노인은 활동하고 싶어 한다. 참여하고 싶어 한다.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그런데 사회가 도망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게 활동이론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노인의 감소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는 거냐? 사회가 노인으로부터 후퇴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건 활동이론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다음에 3번. 인간의 죽음에 적응하는 5단계를 제시한 학자는 마샤가 아니죠. 마샤는 자아 정체감을 제시한 학자죠. 위기와 전념을 가지고 자아 정체감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는 학자가 마샤죠. 마르샤죠. 그죠? 마샤. 인간이 죽음에 적응하는 5단계 중 첫 번째 단계를 부정이라고 했죠. 근데 마샤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큐빌러로스예요.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큐빌러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자베스 큐빌러로스가 인간의 죽음의 단계를 5단계로 제시를 했죠. 맨 처음에 당신 죽습니다 하면 부정. 그죠? 진짜 죽을 뻔이네 분노하게 돼요. 근데 분노는 힘을 바락바락 쓰는 것이니까 힘이 나중에 빠지겠죠?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타협을 하게 돼요. 신과. 근데 타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결국 수용하고 죽습니다. 이게 5단계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5단계를 거치고 죽는 건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 5단계 순서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자, 노년기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자아통합대 절망이죠? 자아통합대 절망입니다. 그죠? 이 자아통합대 절망,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긍정적 자아특질, 긍정적 자아특질 무조건 외우라고 했죠? 거기까지 짝 짓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노년기 지혜입니다. 그죠? 이제 4번이 맞아요. 자, 방광이나 유도 기능의 저하로 야간의 소변 변화 횟수가 증가되죠?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됩니다. 자, 이거 지금 다 시험에 나왔던 논점 가지고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문제니까요. 우리가 60%를 넘겨야지 합격이잖아요. 그러면 10문제면 6문제를 맞췄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60점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가 어려워. 한 문제가 풀었는데 또 한 문제가 어려워. 한 문제 풀었는데 또 한 문제가 어려워. 이건 진짜 긍정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는. 그러다가 어느 한 문제만 잘 찍으면 이제 6문제가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한 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 어렵고 한 문제 또 어려워. 한 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 풀고 또 한 문제 두 문제가 어려워. 막 이렇게 가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죠? 적어도 이제 한 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 어렵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어렵고 이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괜찮은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지금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시점은 지금 딱 오늘 89일 정도 지금 남았는데 이 강의를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보는 날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이제 여기서 녹음 종료하고 영역별로 지금 녹화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녹음 종료하고 조사로 들어가겠습니다.